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86명 발생을 했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닷새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유치원, 병원, 교회 등에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이니까 역시 월요일 날 1,686명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그래도 그 전주 보면 2,000명대에 계속 올라온 상황이었잖아요. 네. 앞으로가 이제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완화가 되면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최근에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인구 밀도나 인구수를 보면 인구 밀도는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인구수도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하기 4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방역 조치 완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싱가포르 수준, 그렇게 되면 서울만 따져도 산술적으로는 한 2만 명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전체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10,000여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또 10,000여 명, 이렇게 되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규모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 방역 당국은 한 5,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000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게 조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단위가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지만 어제와 그제 지난 주말에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보도 보니까 사람들 정말 빽빽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또 거기에 또 외국인 분도 많이 계시니까 위반한 사례가 많이 없는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은 위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대본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3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그리고 다수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지구 지정을 해서 돌아다니겠다, 방역 대책을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적발해봤자 과태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강제 추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긴 좀 쉽진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계도 수준에 머무를 텐데 이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제 저녁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다수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11월 1일이나 오늘이나 하루 이틀 차이인데 원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각심을 조금 많이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아마 이 축제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20, 30대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치명률이 0.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대와 그리고 0세부터 9세까지는 아직 치명률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혹시나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생명의 지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 부분이 방역에 대해서 접종을 맞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간다거나 또는 앞으로도 이렇게 노마스크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면은 또 다른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그 경고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제대로 시작이 된 건 이제 오늘부터고 특히 오늘 오전 5시부터인데 아마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가면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단계로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역 조치 완화 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도 4주를 시행하고 2주를 평가하는 걸로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폭도 시행이 너무 길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부분을 전환하기에는 다소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 시행 시기도 좀 짧게 하고 완화 조치도 점차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작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화의 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패스도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시행 전부터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또 집회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제 헬스장 관련해서 피트니스 시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내 체육 시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분들의 이제 분노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단계 조정을 했을 때부터 왜 그때는 카페는 되는데 음식점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었냐 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오히려 방역을 더 철저히 지킨다. 인원을 철저히 제한시키고 우리는 오히려 시간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넘어갈 경우에 술을 함께 먹을 경우에 조금 더 허술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운동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해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요구했었고 실제로 대규모로 집회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우리는 생존권을 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이제 분노가 좀 축적되어 있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제 방역대책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실내 시설에서 대규모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거친 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단계가 올라갔을 때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조심하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밀집된 공간에서 운동을 격하게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전파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델타종이 거의 다 지금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내 체육 시설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대부분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내일 당장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또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억울했을 텐데 예. 충분히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대부분은 지금 접종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차가 75.3%고 예. 만 18세 이상은 87.6%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충분했었고 지금 보면은 접종률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약률이 100%가 안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스케줄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본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제어를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헬스장 해당 업주가 만약에 이 일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고요. 1차 위반했을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 또는 영업 중단 행정명령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헬스장 업주분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은 또 2주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니까 그 사이에 또 1차만 맞으신 분들은 또 예약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를. 예. 그러니까 실내 체육 종사자들이 이제 말하는 게 계속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한다. 굉장히 저도 그 헬스장 가봐도 벗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눈치 보여서 벗지도 못하고 옷 갈아입을 때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음식점은 계속해서 밥 먹을 때는 벗어야 되고 그 중간에 대화를 나눌 때도 마스크를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식점에서. 근데 네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물론 착용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행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 안면하고 마스크가 잘 밀착되게 착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방역 당국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뭐 식당이나 카페에는 뭔가를 드실 때 마스크를 벗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내 체육식은 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도가 높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뭔가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에어컨을 여전히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멀리까지 확산을 시키게 되면서 분명히
위험도가 높은 환경은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내뱉는 숨도 그렇고 들이마시는 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다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은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인들,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이상이 거의 75% 현재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적인 부분, 적용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방역 조치 완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고 향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은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2차 접종 완료율이 75.3%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그 예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도 유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백신 완료율, 접종 완료율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가야지 그나마 우리가 관리하기 조금 좋은 상황이 될까요?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고 몇 % 이상의 접종 완료율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뭐 이런 산술적인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계산상의 수치고요. 없는 거예요. 예,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셔야지만 사실상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성인들 분 중에 한 500만 명 이상이 한 530만 명 정도가 아직 미접종 상태인데 네. 그보다도 우리 소아청소년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10월 중순 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드 코로나하고 별개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생활하는 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이제 확진자를 매일 아침 9시 반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확진자가 어제 몇 명이다. 그 전날 대비해서 몇 명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해서 저희가 하루 확진자는 기억이 되게 나는데 그 이후에 뭐 하루에 그 전날 위중증자, 사망자까지는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그 지침도 바뀌나 보죠. 발표하는 순서도 바뀌고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바뀌나 보죠.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정도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발생 지표와 병상 지표, 접종 지표 이 세 가지 지표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지 또 일반 병상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가동률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접종 지표 역시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접종 지표 중에서 하나 추가된 것은 이제 추가 부스터샷 접종률을 이제 같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발생 지표는 확진자 수에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유행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에 과연 지금 몇 명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진자 숫자를 가장 먼저 발표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사망자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위중증 환자, 세 번째는 입원 환자, 마지막에 확진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확진자를 가장 늦게 발표한다는 것은 확진자는 늘 우리 주변에 공존해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위드 코로나는 말 자체가 코로나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확진자를 가장 뒤에 발표하겠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00명까지 올라가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두고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4,000명, 5,000명 넘어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최고치가 3,000명 선인데 그쵸. 4,000명,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3배 넘는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000명, 5,000명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 부분은 우리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 또는 이 정도까지는 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는 가장 뒤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병상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계획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병상 오늘 기준인데요. 가동률이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45.2%, 그러니까 나머지 55%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가장 많이 병상을 가동했을 때가 이제 70%를 넘어갔을 경우에 초반에 이제 접종률도 없었었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를 했었어야만 했을 때는 기억해 보시면 어디 대학에 뭐 기숙사를 빌린다든지 또 마찰도 빚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재택 치료라든지 그냥 일반 격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올해는 좀 많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70% 또는 75%가 넘어설 경우에는 긴급하게 사인을 보내서 이걸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또는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후에는 아마 사실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원이 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병원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확보할 수가 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공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이 병상이 좀 많은 그러니까 병상 개수가 좀 충분히 확보된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또 이제 조율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여쭤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의 확진자까지 감당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의 확진자 규모는 감당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이 얼만큼 장기화되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규모 면으로 봐서는 4, 5천 명 수준 그리고 뭐 10,000명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확진자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는 확진자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의 한 2% 정도가 위중증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어떤 그 백신 접종률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뭐 다만 과거에 이제 한때 나오던 얘기가 주간별로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매일 발표하는 걸로 되어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다행인데 일단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직 백신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 인구의 지금 5분의 1 정도가 미접종 상태거든요. 예.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에 그 가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접종 예약률이 50%가 넘었었는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는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출생 연도로 따지면 2006년부터 이제 2009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49만여 명, 약 26.4%에서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 기간이 이제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접종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제 11월 22일이 이제 제일 중요해질 날짜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수능 이후에는 전면 등교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1년 8개월 동안 이제 전면 등교가 전체적으로 시행됐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이 쉬고 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중고교가 모두 전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학부모 마음에는 좀 편한 마음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좀 많이 예약을 해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일부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강제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 예고나 예체능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이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명만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그 팀 전체가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입시 계절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 팀별로 하는 과제가 있는 과 같은 경우는 또 전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별로 소규모별로는 강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준비생 준비로 예고나 예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아닌 일반 중고교는 좀 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고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명률이 없다 하지만 위중증이나 또는 후유증이 또 남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유증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좀 나서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대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제 많은 학부모분들이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학조사 내용이 발표는 되겠습니다만 이번 사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번 고3 학생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접종 후에 상당히 기간이 좀 지났거든요. 한 75일 만에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학조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발표가 돼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요 관계를 좀 봐야지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앞서도 소아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지금 12세에서 15세 예약이 진행되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과성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인과성 여부를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세에서 15세가 예약률이 뭐 27%로 굉장히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2세 이상은, 12세부터 17세까지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16세, 17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체적으로 거의 성인하고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신체 조건이 성인하고는 조금 열악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동일한 용량을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 우려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제약사하고 계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용량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세에서 15세는 그러면 같은 용량으로 지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12세 이상은 성인하고 동일한 용량이고요. 5세부터 11세까지는 성인의 3분의 1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5세 쪽으로 가느냐, 11세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세분화해서 접종 용량을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임상시험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을 보건당국이 판단을 하고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용량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접종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결정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단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부스터샷이 접종이 됐고요. 이제 또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스터샷 그 직군이나 아니면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접종을 시키잖아요. 어떤 분들이 먼저 접종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50대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험군이나 또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예.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었기 때문에 얀센 접종자에 한해서는 또 추가 접종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2주에 부스터샷을 추가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 그래요? 뭐 얀센 후에 모더나를 맞았을 경우에 백신 면역이 한 76배 정도, 그리고 화이자가 30배 정도, 뭐 얀센이고 얀센 다시 맞으면 4배 정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권고는 이제 모더나를 좀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바로 떴던 것이 모더나였고 그냥 그대로 예약을 한 상태고 얀센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는 또 본인 신청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난 얀센을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또 얀센을 맞고 싶다고 하면은 얀센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열어두긴 했는데 이렇게 열어두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이 백신을 많이 확보해놨다는 것이죠. 그전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게 확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선택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열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이전에 접종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든지 6개월 이나면 6개월이 좀 지나면 특히나 50대나 60대,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연령대부터 먼저 접종을 마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얀센 언제 맞으셨는데 부스터샷 언제 예약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개월 전쯤에 2개월 딱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전쯤에 맞았었고 네. 다시 이제 추가 접종 예약이 떠서 그냥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모더나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지금 뭐 2차 접종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접종하고 그 부작용이 좀 크다 싶으면 2차 접종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또
2차 접종까지 완료됐지만 또 부작용이 있어서 걱정돼서 부스터샷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스터샷은 현재 코로나19 특히 델타 변이가 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차례 정도 추가 접종을 하는 거는 국제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전 국민 2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접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백신 패스 적용해서 얀센 접종자들도 1회만 접종을 했을 때 백신 패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 접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향후에 이렇게 그 항체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돌파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빈번하게 나오게 되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해야지만 백신 패스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적어도 2차까지 또는 얀센 1회까지 접종을 하셨을 때 아주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부스터샷을 했을 때에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적어도 2회 또는 얀센 백신 같은 경우 1회 때 정도 수준의 이상 반응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시고 접종을 받으시는 게 향후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짧게 이 부분만 짚어볼까요? 네. 소상공인들 소비 쿠폰 도와주려고 발행을 이제 하잖아요, 정부가. 근데 네. 손실보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 정도 80만 개 업종에 이미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위해서 이제 주로 대면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약 2,400억 정도를 들여서 대면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 예외적인 것이 이제 비대면 업종이 있는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다양한 9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시간을 되돌려보면 작년 11월에도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고 해서 문화부에서 사실 소비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걷어들이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기 때문에 확진자와 무관하게 앞으로는 이 쿠폰이 이제 소비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시행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반 국민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본인이 쓰고 계신 카드사를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